네가 건물 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확인시켜 드릴게요. 20살 소녀가 등기부등본 사본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상속받은 건물을 처음으로 직접 둘러보러 온 날이었는데 상가 1층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는 소녀를 심부름 온 아이 취급하며 복도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비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통제, 관리비 무단 변경, 공용부 독점 사용, 그리고 로비에서 터져나온 모욕적인 발언까지 날짜와 증거와 함께 차곡차곡 쌓아나갔어요. 공문이 나갔고 녹취가 확보되었으며 본사 컴플라이언스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한 장이 전달되던 날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절차와 싸운 소녀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상가 1층 복도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 출입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 양쪽으로 점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복도 한가운데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점주가 소녀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지 않았어요. 주변 점포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소녀는 느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하은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이 상가 건물이 하은에게 상속되었어요. 법적 절차를 마치고 임대인 명의가 정리된 것은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하은은 오늘 처음으로 직접 상가를 둘러보러 왔어요. PM 회사 담당자와 함께였는데 그 담당자가 잠깐 주차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점주와 마주쳤습니다. 건물주 딸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대리 나온 거야? 여기 애들 심부름 시키는 데가 아니거든. 점주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에 조롱이 담겨 있었는데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의식하는 것처럼 말의 크기를 유지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고 옆 점포 직원이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주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어요. 임대인 명의가 이하은으로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설명을 길게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점주는 그 서류를 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앞에 20살 소녀가 서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어요. 어린애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뭐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잖아.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해. 하은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점주에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앞으로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대화는 기록됩니다. 그 말이 끝난 뒤 PM 담당자가 주차장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둘러보는 일정을 계속했어요. 점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이 건물을 상속받은 것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오랜 시간 일구어온 자산이었고 갑작스러운 상실 뒤에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로 하은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랐습니다. 20살이라는 것이 그녀의 권리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에게 약점으로 보인다는 것도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무례함의 소리로 맞서지 않으며 오직 사실과 절차로만 이 건물을 지킨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은은 PM 담당자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했어요. 모든 대화는 기록하고 모든 이상한 점은 문서로 남기며 어떤 결정도 서면 없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청했어요. 이 건물 안에서 점주가 어떤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이라는 공간은 복잡한 곳이에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며 관리소가 있고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이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지금 하은이 확인해야 할 것이었어요. 점주의 조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롱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PM 담당자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점주가 상가 출입구 쪽 게시판에 문구를 붙여두었는데 본사 승인 없이는 임대차 관련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안내문이 아니었어요. 점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붙인 것이었는데 다른 임차인들이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권한을 흔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었어요. 이 상가에는 방문자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스티커 발급을 점주가 사실상 통제하고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점주 눈치를 보며 발급 절차를 점주 측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인 하은도 하은이 위탁한 PM 회사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구조였어요. 하은은 이 두 가지를 보고받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용부 사용 권한과 주차 스티커 발급은 임대인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임차인 한 명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은 건물 운영의 기본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게 무슨 권리로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그러지 않았어요. PM 담당자에게 한 가지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터 모아주세요. CCTV 열람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공용부와 주차장 쪽 영상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어요. 방문 기록과 출입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지난 몇 달치를 전부 요청했어요. 어디서부터 이상한지를 문서로 특정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동시에 타임라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점주와 마주쳤던 날부터 게시물이 붙여진 날, 주차 통제 정황이 확인된 날까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언제 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기가 된다는 것을 하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관리소장에게도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주차 스티커 발급 절차와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관리소장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표정에 드러났어요. 하은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구두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점주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가 안에서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요. 하은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PM 담당자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상가 안의 다른 임차인들 중 몇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비가 이상했다는 것, 주차 문제로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점주와 마찰이 생길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명이 말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점주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하은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서류를 요청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다음 달 고지서가 나왔을 때 숫자가 달랐습니다. 공용전기료와 청소비 배분 방식이 바뀌어 있었어요. 배분 방식이 바뀌면 각 점포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번 변경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부담분이 줄어 있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다른 점포들로 분산되어 있었어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 고지서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차이였어요. 그러나 하은이 지난 몇 달치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이 변경이 이번 달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그러나 일관된 방향으로 배분이 바뀌어 온 것이었어요. 한 번에 크게 바뀌면 눈에 띄고 조금씩 바뀌면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PM 담당자가 관리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배분 방식 변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관리소장은 처음에 관행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관행이라면 그 관행을 정한 회의록이나 동의서가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PM 담당자의 요청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관리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면 임차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최소한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 서류가 있는지를 물은 것이었어요. 관리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나온 답변은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록도 동의서도 임대인 승인 기록도 없었어요. 관행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했어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근거 없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분쟁이 생겼을 때 하은 측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공식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관리비 산정 방식을 원래 기준으로 환원할 것, 그리고 앞으로의 변경은 임대인 서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서류 형태로 발송했고 수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서가 상가 안에 알려졌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관리비 고지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못했다는 것, 주차 문제로 손님이 불편해한 일이 있었다는 것, 복도 공용 공간을 점주 측 직원이 자기 매장 물건을 쌓아두는 용도로 써왔다는 것이 하나씩 나왔어요. 말 못했던 것들이 말해지기 시작한 것은 하은이 서류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류 하나가 이 상가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점주는 이 움직임을 보면서 처음으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임차인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관리소장이 더 이상 자신 편에 서지 않으려 했으며 하은 측의 요청이 하나씩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주는 이제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충분히 기록했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하은 측은 법무법인에 공문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앞서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문서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었어요.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고 근거 서류가 있었으며 상대의 행동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벗어났는지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된 뒤에 공문이 나간 것이었어요. 공문에는 3가지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 및 주차, 공용부 이용 방해를 즉시 중단할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관리비 산정 변경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영업 방해성 행위, 무단 현수막 부착, 허위 정보 유포를 중지할 것이었어요. 공문의 설계는 신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해지는 마지막 수단이었고 이 공문은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시정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모두 준비하는 방식이었어요. 시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명분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공문이 점주에게 전달되었을 때 점주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애가 법무법인 뒤에 숨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이 상가 안에서 몇 명의 귀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점주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사람들이 지금은 침묵했어요. 법무법인 명의의 공문이 나왔다는 것이 이 상황이 단순히 건물주 교체 초기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점주의 내부는 달랐어요. 공문을 받아들고 나서 점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주와 갈등이 생겼다는 내용이었는데 점주의 말로는 건물주 측의 갑질이라는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나 본사 쪽에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점주 측의 주장과 공문 내용 사이의 간극이 본사 담당자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리소장은 공문을 받은 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규정 확인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점주가 무언가를 요청해도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한다. 임대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공문 하나가 관리소장의 무게 중심을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점주는 공문에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은 측 PM 담당자와 마주쳤을 때 목소리를 높이며 이 건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온 장소가 복도였고 주변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었으며 PM 담당자의 휴대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날 저녁 PM 담당자의 보고를 받으며 조용히 메모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을요. 타임라인에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공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늘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시정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주는 공문에 아무런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았고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행동들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공용부 게시물은 여전히 붙어 있었고 주차 스티커 발급 구조도 그대로였습니다. 기한을 주었지만 상대는 그것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저녁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점주가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가 로비에서 하은 측 PM 담당자와 마주쳤어요. 점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린애 내세워서 건물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었고 법무법인이고 뭐고 자신은 이 상가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내보낸다는 말이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나왔어요. 로비에 다른 임차인 직원 한 명이 있었고 경비 직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M 담당자의 휴대폰 녹음 기능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 보고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감정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기면 상대에게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이 녹취는 제대로 된 문서와 함께 사용해야 했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의 내용 증명 작성을 의뢰했어요. 시정 요구 공문과 설계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번 문서는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계약 및 관리 규약 위반 사실을 항목별로 특정했고 각 항목마다 날짜와 근거를 붙였습니다. 공용부 이용 방해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주차 스티커 발급 통제가 어떤 경로로 진행되었는지, 관리비 배분 변경이 어떤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이 챕터부터 쌓아온 타임라인과 함께 정리되었어요. 2달 가까이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 비로소 한 문서 안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핵심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을 지금 당장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해지 사유를 특정하고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이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섣불리 해지를 선언하면 분쟁에서 오히려 하은 측이 불리해질 수 있었고, 절차를 밟은 뒤 상대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더 단단한 방어선이었어요. 마지막 조항은 간결했어요. 향후 모든 협의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만 진행하며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점주에게 전달된 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공문이 왔을 때 점주는 어린애가 법무법인 뒤에 숨는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서는 달랐어요. 항목이 구체적이었고 날짜가 특정되어 있었으며 녹취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서 안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문 한 장이었지만 그 뒤에 2달치의 기록이 쌓여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점주는 그날 오후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건물주 측이 부당하게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본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먼저 나왔고 현장 점검 일정이 예고되었어요. 민원 키워드가 쌓이고 있었거든요. 미성년 모욕, 녹취, 내용 증명. 본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과 별개로 하은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 컴플라이언스 채널에 민원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2개의 경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임대차 계약은 하은과 점주 사이의 문제이지만 점주의 행동이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본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3가지 축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었습니다. 미성년 임대인을 상가 복도와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실, 그리고 그것이 녹취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어요. 2번째는 고객 불편이었습니다. 점주가 사실상 통제해온 주차 스티커 발급 구조로 인해 방문객이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 그리고 공용부 사용 방해가 상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었어요. 3번째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이미 발송된 상태이며 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본사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본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문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점주 민원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날짜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으며 문서가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준비된 측인지가 민원 서류 한 장만 봐도 드러났습니다. 본사는 점주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어요. 점주의 경위서에는 건물주 측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건물주가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경위서 안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도 없었으며 상대 측 문서에 담긴 항목들에 대한 반박이 빠져 있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두 측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았어요. 하은 측에는 공문 발송 기록, 내용 증명, 타임라인, 녹취가 있었습니다. 점주 측에는 자신의 주장만 있었어요. 어느 쪽이 리스크 관리가 잘 된 상황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사 입장에서 점주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 분쟁이 브랜드 평판에 미칠 영향과 소송 가능성이 먼저였어요. 본사는 현장 점검 일정을 잡았습니다. 통보 방식이 정중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식이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점주는 현장 점검 통보를 받은 뒤 처음으로 하은 측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은 측은 받지 않았어요. 내용 증명에 이미 명시한 것이 있었거든요. 향후 모든 협의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만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는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점주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본사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날 상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매장 안팎을 꼼꼼히 살피는 동안 다른 임차인들은 각자의 점포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점검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이 매장을 둘러싼 상황이 이미 본사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요. 그런데 점검 과정에서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점검팀이 확인한 것은 이번 갈등과 관련된 항목만이 아니었어요. 가맹계약상 점주가 지켜야 할 운영 항목들을 함께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서 위반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단 홍보물이었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자체 제작한 현수막과 홍보 문구를 매장 외부와 복도에 부착해온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것이 갈등 과정에서 상가 분위기를 흐리는데 사용된 것이기도 했는데 동시에 가맹계약 위반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클레임 처리 방식이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 불만은 본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점주선에서 처리하고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본사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할인 행사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격 관련 행사는 본사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경고 수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한 점주에게서 동시에 나온 데다 임대인과의 분쟁까지 겹쳐 있었어요. 본사 내부 회의에서 이 점주가 장기적으로 브랜드와 점포망의 위험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이 맥락이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불씨가 되어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점주는 그 무렵 임대료를 지렛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매출이 부진하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흘렸어요. 건물주 측이 임대료를 올리려 하기 때문에 상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요. 하은 측이 그런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었는데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가 안에서 점주의 말이 가지는 무게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다른 임차인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은은 PM 담당자, 법무법인과 함께 다음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상가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점주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의 시나리오, 새 점주와의 계약 조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검토했어요. 직접 쫓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숫자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본사도 같은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본사와 점주 사이의 양도양수 협의, 새 점주 모집과 검증, 계약 이전 과정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은 측은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어요. 본사와 점주 사이의 절차는 그들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었고, 하은이 해야 할 일은 새 임차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점주는 위약금과 손실을 떠안고 퇴장했습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점주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어요. 가맹계약 위반 항목들이 이미 확인된 상태였고 임대차 분쟁 기록도 쌓여 있었으며 본사가 점주를 무조건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점주는 협의안을 받아들였어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지만 그 선택지를 만든 것은 하은이 2달에 걸쳐 쌓아온 문서들이었습니다. 새 점주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하은이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표준화된 협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관리비 산정 방식과 공개 기준, 공용부 사용 규정, 분쟁이 생겼을 때의 서면, 협의 절차가 임대차 계약 부속서 형태로 처음부터 첨부되었어요. 예전에는 구두로 넘어갔던 것들,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것들이 이제 문서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새 점주는 그 부속서를 읽고 서명했습니다. 무리한 내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준이 명확하니 편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 새 점주 입장에서도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었어요. 좋은 계약은 양쪽 모두가 기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은은 이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상가 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처음 느낀 것은 새 점주가 들어온 지 몇 주가 지나서였어요. 복도 게시판에는 규정에 따른 공지만 붙었습니다. 주차 스티커 발급은 관리소 창구에서 기준대로 이루어졌어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산정 근거가 함께 첨부되어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임차인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화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 말했을 때 기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안도감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눈치를 보며 참아왔던 불만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조용히 눌려있던 공간이 천천히 숨을 되찾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 소식을 PM 담당자에게 전해 들으면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일구어온 건물이었어요. 첫날 복도에서 점주에게 조롱을 받았을 때 20살이 이것을 어떻게 지키나 싶었습니다. 그때 소리를 질렀다면 이 건물이 지켜졌을까? 분노로 맞섰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답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지키는 게 진짜 책임이더라.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건물을 만들어 온 시간이 있었고 하은이 이 건물을 지켜온 시간이 생겼어요. 그 2시간이 겹치는 곳에 지금 이 상가가 있었습니다. 상가는 더 이상 힘센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었으며 지켜지지 않을 때 말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은이 2달 동안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 복도에서 조롱을 받던 소녀가 문서와 기록과 절차로 건물을 지켜냈어요.
창밖으로 상가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새 점주의 매장에서도 저녁 영업이 시작되고 있었고 옆 점포에도 손님이 들어가고 있었으며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상가가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PM 담당자와 다음 분기 관리비 산정 기준을 검토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20살의 하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 안에 이제 이 건물도 함께 있었습니다.